안녕하세요. 요즘 기술업계를 보면요. 암호화폐부터 AI, 그리고 법률까지 정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흐름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건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글로벌 줄다리기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조각은요. 바로 한국의 금융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큰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자, 한쪽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편결제 시장의 절대 강자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뭐 웹2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엔 블록체인 기술로 움직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세계 웹3의 선두주자고요. 이 둘이 만난다는 건 단순히 회사가 합쳐지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알던 기존 금융과 미래 금융이 말 그대로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요, 정말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서비스 하나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아예 대체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포부를 드러내고 있죠. 말 그대로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이게 그냥 기업 결합이 아닌 게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고정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고 또 AI 기술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엔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금융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우리 디지털 세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더 나은 AI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AI의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들의 핵심적인 한계, 바로 기억력 문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AI랑 길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얘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까먹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기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메모리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피캣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사람처럼 기억을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제 친구랑 나눴던 대화를 맛집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머릿속 폴더에 정리해두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 덕분에 AI가 긴 대화를 기억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자원을 무려 6배나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원이 훨씬 적게 된다는 건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가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훨씬 더 똑똑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죠. 한편 구글에서는 또 다른 근본적인 AI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너무나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 이걸 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잡으려는 겁니다. 구글의 해결책은 이거예요. AI가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마구잡이로 배우게 놔두는 대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직접 연결해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AI한테 인터넷 바다를 혼자 헤엄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유엔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즉 거대한 도서관을 통째로 주고 여기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현실에 단단히 묶어둬서 신뢰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한쪽에선 엄청난 속도로 뭔가를 막 만들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잠깐만요 하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위한 규칙, 즉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적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한국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의 답은 네, 가능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었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죄를 고발할 목적이어야 하고 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써야 하는 등 이 네 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전부 다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신고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런 규칙 만들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들,
바로 빅테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규모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술 거인들이 한국의 데이터법을 따라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각 나라가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리는 거대하고 또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번개 같은 속도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안전 매뉴얼을 쓰려는 힘이죠. 한쪽에는 AI와 금융의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의 가속 페달을 정말 힘껏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속도를 제어하고 모두 안전벨트부터 매세요 하면서 규칙을 만드는 규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신중함을 요구하고요. 이 둘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게 바로 우리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정의할 근본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이렇게 계속 밀고 당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술의 미래, 그 최종 결정권은 과연 누가 가져야 할까요?